무조건 골고루라는 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됐고, 사람마다 체질적으로 안 맞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두통, 가려움증, 나른함, 피곤함, 예민함, 불면증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이런 과민 반응은 음식을 먹고 나서 최대 이틀 뒤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한번 하고 나면 영양사를 만나고 1년 뒤에 또 검진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영양사를 만나게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아무리 훌륭한 영양사라도 그냥 칼로리 위주의 교육, 빵 한 조각을 밥 몇 공기와 바꿔 먹는 교환 단위, 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 이런 식의 획일화된 권고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칼로리와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의 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병이면 같은 교육, 같은 몸무게면 같은 칼로리 교육이 시행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이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면 꼭 환자는 그럼 전 뭘 먹죠? 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영양사와 의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면 환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쌀은 현미가 좋나요? 배아미가 좋나요? 혹은 요즘 퀴노아가 좋다던데 렌틸콩이 몸에 정말 좋은가요? 블루베리가 좋은가요? 아사이베리가 좋은가요? 여주를 어떻게 먹어야 좋은가요? 노각이 좋은가요? 다닥이 오이가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영양사와 의사는 여전히 짜게 드시지 마세요. 소식하지 마세요. 1800칼로리를 드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맞추세요. 라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또다시 환자는 자기 맘대로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맞춤 식품 치료는 가족력, 질환력, 심리, 사회적인 병력,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유전학적인 상황, 것들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적인 치료를 해주는 게 핵심이고, 사실 그를 위해서는 그런 생화학적인 개별 검사가 필요하지만 오늘 제가 일반 강의에서는 그런 정확한 분석의 결과를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렌드가 이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칼로리 교육에서 떠나서 개별적인 식품 치료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팁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서 할 수 있는 노화 예방 첫 번째, 일단 함부로 뭐뭐뭐 카더라 하는 치료를 제발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내가 타이어가 바람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이 엔진 오일을 갈았더니 차가 잘 나간다고 카더라 라고 해서 기름 빠진 자동차에다가 엔진 오일을 갈아보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함부로 카더라 하지 마시라는 거고, 물론 음주와 흡연은 피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자, 중요한 거, 탄수화물을 꼭 줄이시기 바랍니다. 반면국수, 떡빵, 고구마 감자 옥수수 떡볶이 라면으로 된 과자, 초콜릿, 도넛,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를 가급적 멀리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당도가 높다 싶은 거는 극단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현대의학의 가장 중요한 독소가 설탕이다 라는 설이 점점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제 2년 뒤쯤만 되면 오히려 기름진 음식보다도 설탕을 끊으세요 라는 말이 틀림없이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2년 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설탕을 가급적 끊으셔야 됩니다. 네. 생리통, 자궁근종이 있고 알레르기가 있으면서 성기능 저하 등이 있는 사람은 비타민C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큽니다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확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생리학적인 그런 의학적인 산부인과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생리통이나 자궁근종이 있을 경우에는 구리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구리가 높은 사람은 비타민C가 구리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자꾸 뾰루지가 잘 생기고 생리통은 별로 없거나 생리 전에 생리통은 없는데 초콜릿이 땡기고 기운이 빠진다, 그런 사람은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것은 검사를 하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률적인 얘기다.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비타민C도 함부로 먹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경우가 있고 나쁜 경우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제발 TV나 방송에서 비타민C가 좋다 나쁘다, 도움이 된다 나쁘다라고 의사들이 싸우는 그런 프로그램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멀티비타민, 멀티미네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멀티비타민이나 멀티미네랄은 현대의학처럼 영양이 과잉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내가 오랜 기간 다이어트를 해서 좀 오랫동안 못 먹었거나 혹은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한 어린이이거나 혹은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는 멀티비타민, 멀티미네랄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우리 4050 세대는 대체로 멀티비타민, 멀티미네랄보다는 특정 영양소나 특정 미네랄, 비타민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할 가능성이 크다. 아침 식사를 안 하면 부신 호르몬이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는 꼭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러나 아침 식사에 반면국수, 떡방, 고구마 함자국수, 떡볶이, 라면으로 된 과자, 초콜릿, 도넛,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와 같은 탄수화물을 집중 배치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침 식사에서는 주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뺀 식단, 두부, 오히려 살코기 이런 류를 집중 배치하시는 것이 부신 호르몬을 적당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짜게 먹지 말아라? 사실 저는 거기에는 반대입니다. 고혈압이 없는 사람이라면 부신 호르몬이 어느 정도 자극을 받으려면 약간은 짭짤한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짜게 먹어도 됩니다. 이런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혈압도 없는데 아침에 약간 기운이 없고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사람은 약간은 나한테 입맛에 맞는 정도의 짭짤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신 호르몬이 회복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중엔 짜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짜게 먹지 않는 이상은 약간은 짭짤한 느낌을 줘도 괜찮다. 만약에 지금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것도 돌 씹는 듯한 느낌이다 라는 분은 아침 식사를 2번에 걸쳐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식사는 약간 두유 같은 거를 가볍게 마시는 정도로 하시고 한 2시간 정도 이후에 한 번 더 식사를 하시거나 혹은 순서를 바꿔서 2번 정도 식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꼭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 2시에 자서 나는 그냥 아침 9시에 일어나도 된다. 계속 그런 패턴을 유지하게 되면 모든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월급쟁이여서 아침에 꼭 일어나서 지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패턴을 잘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무의식 속의 스트레스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식 속의 스트레스를 자꾸 끄집어내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옆 사람은 반드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쟤 짜증나지 않니?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되겠니? 야, 우리가 이 월급 쥐꼬리 갖고 받아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니?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절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나에게 계속해서 와닿아서 내 부정적인 혹은 무의식 속의 스트레스를 자꾸 쌓이게 만들게 됩니다. 네. 주변에 그 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친한 친구이면 반드시 그 친구도 회사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못 일어났는데 굳이 운동 때문에 일어나면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산책 위주로 서서히 운동량을 늘리셔야지. 제발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가뜩이나 못 일어나는데 운동을 위해서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은 실패 100%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 그 티켓 하실 돈 있으시면 어머님 맛있는 것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체로 아침에 너무 빨리 깨고 눈을 탁 뜸과 동시에 우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너무 일찍 깨서 우울한 느낌과 동시에 깨는 사람. 네. 쉬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쉬셔야 됩니다. 네. 직장을 쉬시라는 게 아니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자꾸 하늘 보고 누워있기. 네. 그 다음에 내과에서 돗자리 깔고 쉬기. 이런 걸 꼭 자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피곤한 사람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건 못 일어나건 경쟁적으로 내기를 하거나 누가 이기고 지는 운동, 탁구, 당구, 돈 내기 골프 이런 거는 피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그것도 등산도 꼭 누구랑 같이 가서 제가 더 빨리 올라 이런 사람하고는 가지 마시고 조용히 산책 이런 위주의 운동을 하셔야지 또 졌어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발
이렇게 피곤한 사람은 이 시기에 운동을 할 때는 새롭게 뭘 배우시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못하는 자유형을 끊어가지고 남들 다 호흡하고 있는 와중에 나 혼자 호흡도 딸리고 발차기 하다가 7살짜리 아이에게 망신당하는 그런 새로운 운동을 하지 마시고 일단 운동은 처음에는 걷기부터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교수님, 뭘 먹으라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반면국, 수떡반, 고구마, 감자, 옥수수, 떡볶이, 라면으로 된 과자, 초콜릿, 도넛,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를 피하시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때 필요한 세로토닌을 많이 만드는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또 칼슘이 자꾸 뼈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뼈로 집어주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K와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제가 엑기스만 추려서 여기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막을 참고로 쭉 하셔서 이 자막에 나와 있는 음식들을 아주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우리가 노화를 예방하고 지방을 분해하면서 그 다음에 안티에이징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스트레스 관리가 된다라는 거. 옛날에는 우리가 알레르기 음식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복숭아 먹으면은 입술 주변이 가렵다. 그래서 전 복숭아는 안 먹어요. 고등어를 먹으면은 두드러기가 납니다. 그래서 전 고등어는 안 먹어요. 네, 이것은 검사를 안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레르기인데 최근에는 나도 모르는 식품 과민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 모를 음식 과민 반응에 속하는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피곤함, 나른함, 또 가려움증, 가스, 소화불량, 더부룩함, 변비, 그 다음에 온몸 전신 가려움증, 두통, 그 다음에 예민해지는 거. 최근에는 이런 음식 과민 반응에 의해서 어린아이의 심지어 과잉 행동장애,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사들을 무조건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만약 여러분들께서 남들은 다 좋은 음식이지만 특별히 나는 이런 음식을 이상하게 좀 잘 안 먹을 때, 혹은 우리 아이가 자꾸 편식을 할 때는 무조건 골고루라는 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됐고 사람마다 체질적으로 안 맞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두통, 가려움증, 나른함, 피곤함, 예민함, 불면증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이런 과민 반응은 음식을 먹고 나서 최대 이틀 뒤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식사 일지를 쓰시고 나의 증상을 체크를 하다 보면 공통적인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흔한 3대 식품 과민 반응이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자주 먹는 대두, 그러니까 두부나 두유, 또 우유, 내지는 계란, 밀가루 이런 것들에 흔히 나타나는 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식품들을 자주 먹을 때 이틀 안에 내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자꾸 일기로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질병에 따라서 또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고혈압이 있으면 짜게 먹지 말아라, 혹은 당뇨가 있으면 단 거를 피해라, 이런 건 알고 계실 테지만 또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제가 하나씩 음식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브로콜리, 케일, 네, 그 다음에 겨자, 우리가 쌈 싸 먹는 적겨자, 청겨자, 양배추, 순무, 콜라비. 자, 이 식품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웰빙 식품? 네, 정답은요, 많이 드시면 갑상선 호르몬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그냥 포탈 사이트에다가 겨자과 식물, 네, 옛날에는 십자화과 식물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겨자과로 하다가 최근에 이제 배추과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배추과, 겨자과, 십자화과라는 채소를 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웰빙 식품이라고 나오는 식품들이 쫙 나오게 되는데요, 그 식품들에는 공통적으로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너무 과량으로 이거를 즙으로 매일매일 많이 마시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살이 찌거나 변비가 되거나 삭신이 쑤시거나
몸이 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배축과의 주요 식품들이 한참 유행했던 해독 주스의 핵심적인 그런 성분들이라는 거죠. 채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또 기억하실 것은 모든 식품이 아무나 좋다고 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행에 따른 그런 카더라, 옆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흔히 하는 의사가 아닌 이제 음식 치료를 하는 의사인데요. 10여 년 전부터 저도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환자분들 혹은 뭔가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께 어떤 재료를 드세요, 어떤 채소를 드세요, 어떤 음식을 드세요, 뭘 피하세요라고 저도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음식 처방을 하는 것만으로도 뭐 도움이 된다,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언제부터는 환자분들이나 그런 저에게 관리를 받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식단을 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식단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통적인 식단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짜드린 그런 식재료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식단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식단을 드렸더니 또 오래전부터 제가 관리해드리는 분들께서 이 교수님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를 알려주셔야죠.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레시피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그 많은 레시피를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주요 식단, 핵심적인 2가지를 또 레시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레시피 2가지만 매일 드시면 안 되겠지만 가끔 이 식단을 따라 하시다가 내가 제대로 된 레시피대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실 때는 이 레시피를 또 참고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You are what you eat 라는 말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다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의 뱃속에서 아주 작은 그런 몸집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커다란 내 몸이 되기까지 나의 마음과 몸을 만든 물질,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먹은 음식입니다. 네, 이제부터 노화를 예방하고 안티에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꼭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고 피할 음식을 피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